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선 주자들이 뛰어들면서 판이 한층 커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오늘 인천 계양을 공천이 확정됐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분당갑 출마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지나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드는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요.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을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성남 분당갑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대선 이후 2달 만에 두 후보가 정치 전면에 다시 나섰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난항을 겪고 있는 인사청문회 등 전국 상황 잠시 뒤 여야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함에 따라 오늘 코스피도 1.23% 내리는 등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2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2만 명대로 줄어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사적 모임과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재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상황 진단해보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상임고문이 전격 출격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오늘 분당갑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는데 대선 주자급 후보들이 잇따라 등판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재명 상임고문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나서달라 요청했고 이재명 상임고문도 동의했습니다. 지방선거 총괄상임선대위원장도 맡습니다. 전체 선거판을 다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해서 거기서 원내 입성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고문이 윤석열 당선인을 10%포인트 가까이 이긴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윤석열 정부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지방선거 지휘에는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지역 연고가 있는 분당갑 대신 안전한 승리를 택했다는 비판은 이재명 고문이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고문을 인천 계양을에 전략 공천한 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김은혜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도전으로 공석이 된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 몸을 던질 생각이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가 분당갑에 있는 안 위원장은 지역 연고 없이 출마하는 이재명 고문을 향해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후보가 연고가 있는 곳에 출마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상식이자 도리입니다. 이재명 고문께서는 당연히 저는 분당갑 내지는 이 경기도 쪽에서 출마를 하시는 것이. 분당갑은 박민식 전 의원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선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분당갑 지역구 의원을 지낸 김병관 전 의원을 공천하며 2년 만에 탈환에 나섰습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이재명 고문과 안철수 위원장이 보궐선거에 동시 등판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총력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선 패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단일화를 이뤘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대선 이후 불과 2달 만에 이렇게 정치 전면에 다시 나섰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당내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인데 선거 결과에 두 정치인의 정치적 명운도 걸려 있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는 물론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방선거전을 이끄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초고속 복귀 배경에는 쉽지 않은 수도권 판세를 뒤집는 역할을 해달라는 지도부의 끊임없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치로 동원해야 합니다. 이재명 상임 고문을 차출해야 합니다. 이 고문은 보궐선거에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인수위 활동을 사실상 마치는 시점에 국회의원에 도전할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단일화 이후 2달 만에 정치 활동에 다시 시동을 건 겁니다. 분당갑에서 가장 먼저 사옥을 지은 것이 안랩입니다. 제가 안랩의 경영자로 있을 때 이쪽에 판교에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고문의 경우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인천 계양을을 택했지만 지역적 연고가 없다는 점에서 명분은 약한 게 사실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방탄 출마로 규정하고 저격 공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원내 입성해서 본인에 대해서 진행되려고 하는 여러 수사에 대해 가지고 방탄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관련해서도 이 고문의 대항마로 인천 계양을에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 험지 출마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험지에 가서 우리 외연을 넓히는 활동을 해서 당선되어 오시면 당으로서도 힘이 되고 본인에게도 정말 정치적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재명 고문이나 안철수 위원장 모두 국회 입성 뒤 당권을 잡는 경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쉬운 길을 택했다는 비판은 넘어야겠지만 어찌됐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지방선거까지 승리로 이끈다면 당대표로 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게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본인 선거에서 패배하면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게 분명하고 설사 본인만 살아 돌아오고 지방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이끌지 못한다면 다시 위기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두 거물 정치인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6월 선거 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총리는 한 후보자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른 총리 후보자는 지명하지 않겠다고까지 강조했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을 향해 발목 잡기라면서 새 정부를 부정하느냐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과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 속 윤석열 당선인이 한 후보자와 직접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선인은 통화에서 새 정부 총리는 한 후보자 한 명뿐이라며 한 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발목 잡기식으로 인준안이 부결되면 새 정부를 부정하는 거로 보고 다른 후보자 지명 없이 부총리 대행으로 정권을 시작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윤 당선인 측은 밝혔습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아빠 찬스 논란 중심에 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민주당 태도에 따라 임명 강행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사실상 선전포고한 셈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총리 없이 가겠다는 윤 당선인 측 발언은 일방 독주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딜을 하기 위해서 부적격인 사람을 적격으로 만든다? 이거는 국회의원의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국회의 의견들을 여전히 좀 잘 수렴하겠다. 국회의 뜻을 잘 받아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당선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대치가 이어지는 사이 대통령실 인선이 추가 발표되며 새 정부 윤곽은 대부분 드러났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에는 임상범 주 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 경제안보비서관에는 왕윤종 전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내정됐고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실의 국정홍보비서관은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국민소통관장은 김영태 전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부사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인사수석을 대신할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시민사회수석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이상협 네이버 대외협력 이사대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취임 전날인 9일까지 대통령실과 차관급 인선 등이 차례로 공개되는데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국정원장 등은 취임 직후 발표될 계획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하며 두 차례나 사표를 냈던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다만 검찰총장 외의 검찰 간부들은 검찰 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백종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 만입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한 차례 사표를 반려했지만 김 총장이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면서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이 두 번째 사표를 제출했을 당시 이미 사의를 수용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자 김 총장은 공식 퇴임식 없이 검찰을 떠났습니다. 김 총장은 직원들에게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스럽다면서도 검찰은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돌기 어렵습니다. 다만 검찰은 저력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사표는 받아들였지만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급 검사 8명에 대한 사의는 반려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총장 이외에 검찰 간부들까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검찰 사무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의 반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새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하고 김 총장의 사표를 다음 정부에 넘기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사의 수용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나흘 앞두고 초청자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특별 초청자 공모에 신청한 1,300여 명, 지방자치단체 추천자, 또 별도 심사를 통해 초청한 이야기가 있는 700여 명 등 모두 4만 1,000여 명을 초청한다는데요. 우선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 유족을 국민 통합 차원에서 초청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씨는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장거리 이동이 쉽지 않아 고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청자 중 국민희망 대표 20인은 윤석열 당선인 내외와 함께 단상에 오른다고 하는데요. 여기엔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켰던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배우가 이름을 올렸고 설악산 마지막 지게꾼으로 소득 대부분을 기부한 임기종 씨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베일을 벗은 익명의 기부천사 박무근 씨도 단상에 오릅니다. 10여 년간 모두 10억 3,500여만 원을 익명으로 기부해서 대구 키다리 아저씨로 불렸던 분인데요. 부인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게임기를 사려고 모은 돈으로 달걀을 사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해서 기부 도미노 현상을 만든 육지승 어린이, 디지털 성폭력 가해 박사방 주범을 일망타진한 경찰 김혜연 씨, 장애인 피트니스 선수 김나연 씨 등도 함께 갑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도 초청됐는데요. 납북자 가족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탈북 국군포로 3명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보내는 축하 사절단도 공개됐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세컨드 젠틀맨이라 불리는 더글러스 에모프를 단장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엔 한국계 인사 4명도 포함됐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한국계며 한국 관련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스트리클런드 의원, 또 애플TV의 드라마 파친코의 원작 소설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 재미교포 이민진 씨가 눈에 띕니다. 한편 이번 취임식엔 카퍼레이드가 없지만 당일 교통은 통제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하철 5호선 또 9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운행 정보를 꼭 확인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취임식 당일 방문객이 몰리는 9시에서 10시 사이 5호선은 증회 운행하지만 새벽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안전을 위해서 지하철 출입구를 폐쇄하는 곳도 있는데요. 버스 우회 운행 정보 및 도로 통제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또는 다산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면서 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입법과 인사청문회 전국 등이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도 관심인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매주 금요일은 전국 토론 시간을 마련했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토론의 첫 번째 키워드는 판 커지는 보궐선거입니다. 오늘 이재명 고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두 사람의 출마가 공식화됐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상임 고문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개항 을에 출마를 하고 또 동시에 이번 선거 선대위에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으로 오늘 비대위가 결정을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저는 분당갑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제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을 시켜서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와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발표를 보고 대선 주자급 치고는 좀 안전한 승부를 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 지역과의 연고 등등 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민주당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출마를 선언하신 안철수 후보한테 우선 축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대선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지도부에서는 상당히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 어떤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동안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 저희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번 지방선거가 쉽지 않은 참으로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우리가 대선을 통해서 47.8%라는 국민적 지지를 받은 그리고 그 지지를 상당히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이재명 후보가 이번 지선에서 총대를 잡고 보궐선거와 그리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그동안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요. 그것에 의해서 승낙을 하셔서 이재명 고문을 또 이렇게 출마하실 수 있도록 오늘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에 국민적인 여러 지지에 대한 집결이 될 수 있는 또 기대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인수위를 마치고 출범하는 만큼 이제 집권 국민의힘 당에 대한 견제와 우리가 야당으로서의 적절한 그런 지적을 하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두 분 다 해당 지역을 오랫동안 갈고 닦아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시각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명분으로 본다면 이재명 후보보다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명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한 내용에도 나왔는데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안랩을 판교에 의전을 하면서 또 한국의 실리콘밸리 시작을 알렸던 선봉장이기도 하고 또 안랩을 경영하면서 가장 먼저 사옥을 지은 게 안철수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분당 지역의 가능성을 미리 봤다라는 측면에서는 명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어떤 명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송영길 전 의원이
지금 5선을 했던 곳이니까 꽃길은 맞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성남에서 그곳을 가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했었던 것밖에 없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 분당구에서 12.6% 격차로 이번 대선 결과 패배를 하셨거든요. 예. 본인의 지역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다른 곳에 꽃길로 안내를 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이해하실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박대출 의원이 경기 도망지사 아니냐라는 워딩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인천 찬스 아니냐, 돌려막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성남에서 안 되니까 인천으로 가버리시고 인천에 계시던 분은 서울로 도망가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마저도 60일 서울시장과 60년 서울시장이 지금 경쟁을 하게 생겼거든요. 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어떤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국민들도 이해를 못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명분을 가지고 출마한다 그러면 노원구로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안철수 후보나 아니면 이재명 고문님이나 대선 주자급이시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명분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분당갑을 이제 와서 안랩을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명분이 부족하고 또 좀 궁색한 벽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미니 대선으로 갈 수 있는 또 첫 걸음인 만큼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지금 인천 계양구가 그렇게 녹록한 지역은 아닙니다. 저희에게. 그런 면에서의 여러 가지 지방선거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또 보궐선거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만큼 저희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것을 감내하고 출마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녹록지는 않은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제 험지 출마론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여러 고민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출마하시는 것 그리고 지선을 또 총지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당에서의 이기는 선거를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갑이 좀 더 녹록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명분을 따지려면 노원구에 출마하셨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번 재보궐선거에 노원구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재보궐선거 내에서 의미 있게 도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느냐라고 했을 때 분당갑으로 결정이 된 것이다. 그리고 사실 분당갑 같이 이제 민주당 후보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큰 격차로 이기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양을에 5선을 했었던 그 곳보다는 뭐 쉽지 않은 장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뭐 명분에 대한 것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선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려면 같이 좀 경쟁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국민들은 하시겠죠. 그러면서 아쉬운 것이 안철수 후보도 인천 계양에 나오셨으면 더 좋은 지방선거의 뭐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갑에 출마하시면서 또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묻히는 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과연 좋은 선거 전략을 선택한 것이냐 그것도 저희는 의문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두 후보의 리턴 매치는 이제 성사되기 어렵게 됐습니다만 각각 다른 지역에서 이제 출마하게 됐죠. 자, 근데 이분들의 이제 출마가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판세 자체에 미칠 영향이 이제 궁금합니다. 뭐 선거 판세를 이제 끌어올릴지 아니면 오히려 역작용이 있을지 여러 가지 뭐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저희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선에서의 그런 47.8%에 대한 지지와 집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책 비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취임 시작부터 취임덕이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들에게 말씀하셨던 대선 공약들을 지키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마음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재명 후보께서 이런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런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그런 실정에 대해서는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득실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개항을에 나와주신 부분이 저희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대권 후보급 분들이 나오시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당대당 구도가 좀 되고 관심들이 여론에서도 또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대선에서 정권 심판론 했던 것처럼 당권에 대한 심판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검수완박 통해서 민심이 상당히 악화된 여론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14% 차이로 그 당에 대한 지지도가 뚝 떨어지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저희가 좀 많이 올라서 14%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사실은 개항을 해 나올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야 될 곳이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좀 더 겸손하게 계셨어야 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은 국민들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민주당 심판론으로 6월에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예, 뭐 숫자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숫자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론조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지금 그 정부의 인선에 대한 문제와 잡음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내각 인선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7.8%입니다. 또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45%로 잘했다라는 33%에 훨씬 더 상회한다는 그런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이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이 긍정이 41%, 부정이 48%. 이게 오늘의 갤럽의 데이터입니다. 그만큼 처음 시작하는 정부의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명하시기 때문에 상당한 지지와 그런 바램을 실어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기 내각 인선이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매우 걱정하시고 꾸짖고 계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사청문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채택된 인사청문 보고서가 이제 4건뿐이죠. 특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뭐 부적격이다, 아니다, 뭐 발목 잡기다 이렇게 좀 양당의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께서 그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그 자체로도 부적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한덕수 총리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상당한데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올드보이로서 그동안의 공직 그리고 김앤장 총리 그리고 김앤장 그리고 또다시 총리로 오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 총리가 과연 적절하게 국정 수행을 이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즉 회전문 인사의 대표적인 그런 인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부분, 오히려 사모님의 그런 미술품 전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임대나 여러 가지 토지를 처분한 데 있어서의 그런 편법이나 불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총리로서는 자격이 없다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판단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회전문 인사부터 여러 가지 뭐 편법 의혹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명분 없는 발목 잡기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청문회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청문회로 끝이 나버렸거든요. 그리고 가장 핫했던 그 고문료 부분에 대해서도 김앤장 변호사가 직접 청문회장의 증인으로 나와서 경력과 식견을 고려할 때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증인은 거짓을 하게 되면 위증죄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정말 소문난 그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라는 식으로 이게 청문회가 끝나버리는데 이게 왜 총리 인준이 되지 못할 기준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총리하다 어디 갔다 또 총리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총리를 했던 것이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권 때 총리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김대중 정권 때와. 그때 총리를 할 땐 괜찮고 이번에 총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국민들이 계실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던 거죠. 김앤장 같은 20억 고문료도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충분한 해소가 안
됐다고 보고요. 특히 김앤장 계실 때 여러 가지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면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김앤장이 이윤 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게 공공 외교의 목적이었다라고 김앤장의 그런 부분들을 두둔했던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아쉬운 것은 윤석열 그런 당선인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보면 아, 이렇게 인물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총리가 한덕수 총리여야만 하는가? 그럼 그 대안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청을 통해서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참 아전인수격인 그런 국민의힘의 자기 방식의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눈앞에 이익에 매몰이 돼가지고 기본적인 정치적 뿌리에 대해서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총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DJ 때와 노무현 정권 때 총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늘 지적하셨던 부분은 신입, 잘 알지 못한다, 경험이 없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정했던 총리, 경험이 많았던 총리를 모시고 함께 협치하면서 가고자 하는 저희의 의중을 이렇게까지 이제 밟고 발목을 잡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 참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 여전히 주장을 하고 계신다면 저희도 참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참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한덕수 총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떤 분을 모셔오면 괜찮은지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어요. 여론조사로서 적절하지 않다가 48%, 적절하다가 35%입니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그런 초기 정부의 인선의 그런 방향성이 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겸손함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요점은 이겁니다. DJ 정부 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하신 분도 인정을 못 하시는데 저희가 어느 분을 모셔오면 총리로 인정을 해주실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무기력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에서 열심히 찾아보시고 너무 주변에 그런 동창들이나 친구들만 찾지 마시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좋은 분을 모시면 또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여론조사도 계속 지금 진행될 테니까요. 민심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키워드는 법사위원장입니다.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 들으시겠습니다. 2년 전에 전반기 원구성의 문제가 후반기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후반기 원구성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법사위원장과 의장을 동시에 다 차지하겠다는 것은 정말 독설이자 뻔뻔스러움을 극치라고 아리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두고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워낙 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권한이 막강한 자리이기도 하죠, 법사위원장이. 근데 원래 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 쪽에 이 위원장 자리를 넘기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말바꾸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 여야 합의를 하던 그 전반기에 작년 7월 23일 정도였는데요. 합의문을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도 합의할 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합의문과 더불어서 관련 부칙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합의를 한 이후에 백브리핑으로도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 건데요. 법사위원장 그렇게 변경을 할 때 여러 가지 부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법사위가 60일 경과 후에 법안이 부의가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상임위의 판단 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첫 번째 부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법사위는 그동안의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에 수많은 법안들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에만 집중하는 걸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사위의 그런 상임위가 열릴 때는 장관이 아닌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부칙을 전제하에서 법사위원장에 대한 배분을 논의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께서는 이번에 발언하신 내용은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문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후반기에 그런 원내 구성 협상은 후반기 위원장 그리고 후반기 원내대표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지금 부칙 얘기하시면서요. 어떤 그런 근거에서 이제 재논의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하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1년 전에도 이 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왔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회 관리 얘기를 저희는 계속 했었습니다. 다수당은 의장을 가져가는 거고 소수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러한 부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를 해서 다음 2년 동안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라는 합의를 했고 그에 따른 부칙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진행을 하면서 부칙에 대한 것을 진행해도 되는 건데 지금 저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또한 이제 후한무치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80석 가진 분들께서 지금 약자 코스프레까지 하시면서 여의도에서는 여당이신 거죠. 사실 기본적으로 입법부에서는 다수당이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약자 코스프레 하시면서 또 상임위원장, 법사위 상임위원장에 대한 약속마저 깨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한무치하다고 하시는군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는데요. 그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18개의 상임위원장을 안 가져가셨죠, 일부러. 제발 좀 의석수에 비례해서 가져가시라. 그러면서 합의를 했던 부분이고 다만 합의를 할 때 전제가 이런 부칙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후반기 협상은 또 후반기 원내대표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근거해서 그 합의문에 준거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합의문을 제대로 준용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또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협의할 때 그 18개석을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법사위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수 없다면 저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함께 협의를 한 것이다라는 그 사실 확인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그때 협의를 했을 때는 원내대표가 바뀌더라도 이 약속은 지켜진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협의를 하려고 할 때 많은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요. 협의 안 하고 그냥 18개 다 그냥 민주당이 하라고 해. 그게 우리한테는 더 유리해. 이런 후일담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하시는 게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당식을 열고 활동을 마무리했죠. 10년 만에 구성됐던 인수위원회였는데 기대감도 컸지만은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또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인수위 측에서 100점 만점에 스스로 셀프 90점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인수위에 대한 우리 국민적 기대를 낮게 보시고서는 90점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그 대선 공약을 뒤집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저희는 안타까웠습니다. 손실 보상에 대해서도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여가부 퇴지에 대한 정부 조직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집무실 이전에 대한 이슈들로 인수위의 앞으로의 그런 국정 청사진은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을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은 해야 되겠고 야당으로서 견제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인수의 그런 마무리가 되는 모습은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 청사진이 잘 안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스스로 시험 보고 나서 시험 점수 체크는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그 점수에 대한 진짜 평가는 국민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열심히 했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걸 지키기 위한 그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정리를 했었던 부분은 꼭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가 회의라던가 부처 업무 보고 현장 방문 국민 제안 바탕으로 해서 정책 분야를 했던 게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수위가 생기면 그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수위에서 청사진을 마련하고 플랜을 잡았더라도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진짜 실행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림을 참 잘 그려야 되는데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후에 여러 가지 단체에서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고요. 노동계는 고삐 뿔린 윤석열의 시장주의라고 비판을 했고요. 여성계나 교육계도 여러 가지 그런 기본 틀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을 지지한 부분에 대한 실망감 계속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100% 만족감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켜보시면서 저희가 어떻게 해나가는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가 들었고요. 앞으로 좀 더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전 검사가 새 정부 공직기강 비서관에 발탁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랐다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데 조만간 고소인 자격으로 유 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2013년 검찰이 기소한 이른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이후 국정원 직원이 핵심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간첩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고 뒤늦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검찰총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사건 수사와 기소에 관여했던 당시 담당 검사가 바로 새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에 지명된 이시원 전 검사로 정직 1개월 징계는 받았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제19 감싸기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YTN 취재진 앞에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귀와 눈을 의심할 정도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새 정부에서 그런 사람을 발탁해가지고 공직기관에서 중책을 맡긴다? 저는 정말 너무 이해할 수가 없고. 동생 유가려 씨가 모든 사실을 얘기했지만 이 전 검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도와줄 수 없다며 거짓 증언을 유지하게끔 설득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거론하며 인선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겁니까? 잘못된 이시원 인선에 대해서는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취임하면 검찰 조직을 총괄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겐 사과를 해주면 좋겠지만 사과를 안 할 것 같다며 기대를 접었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간첩 혐의가 조작으로 드러난 뒤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 송금 혐의로 유 씨를 뒤늦게 추가 기소했고 이마저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 씨가 지난해 11월 책임자들을 수사해달라며 공수처에 고소장도 낸 상태로 오는 17일 유 씨의 고소인 조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유 씨를 조사한 뒤 직접 수사나 이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데 유 씨는 이시원 전 검사 고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 검사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취재진에게 검사 시절 처리했던 사건과 공소유지에 관한 것이라 별도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한동호입니다. 614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파생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도움을 준 전직 전산 담당자가 공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자신이 투자를 도와준 돈이 횡령금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원 입구로 들어갑니다. 우리은행 횡령금 614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전직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직원입니다. 경찰이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공범의 존재가 확인돼 지난 4일 체포됐습니다. 횡령금인 줄 모르셨습니까? 혐의 인정하세요? 대가를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전업 주식 투자자인 A씨는 횡령 직원이 옵션 거래를 할 때 차트 매매 신호를 알려주면서 도움을 주고 대가로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과거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7년 동안 전산 담당자로 일했는데 지난 2005년부터 4년간
본점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횡령 직원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거래를 도와준 돈이 횡령금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가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 돈을 횡령한 직원과 동생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자금 횡령하려고 문서까지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 없었습니까? 동생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된 뒤에는 형이 횡령한 돈인지 알고도 계좌를 제공하고 사업에 이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받은 돈 골프장 리조트 개발 사업 외에 다른 데 어디에 썼습니까? 경찰서 왔다가 다시 가려고 했던 이유 특별하게 있습니까? 경찰은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해 피의자 집과 차, 예금 잔액 등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파생금융상품과 동생 사업 등의 횡령금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횡령 액수가 크고 기일이 오래돼 추적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등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에 무혐의 보고를 뒤집고 재판에 넘길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새롭게 파악된 건데요. 정작 공수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시민단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의 수사 결과가 담긴 불기소 결정서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8일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2차 고발장입니다. 해당 고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담겼는데 같은 해 8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의해 실제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를 통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의 2차례에 걸친 무혐의 보고를 뒤집고 재판에 넘기라고 지시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과 공공수사부장을 통해 총장님은 기소 의견이라는 지시가 잇따라 중앙지검에 내려왔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에 맞춰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1심 법원은 최강욱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서 손준성 검사가 근무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정치 유튜브 반응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 사실도 불기소 결정서에 적시했습니다. 수정관실 수사관이 손 검사 휘하 검사의 지시로 보수 우파 성향과 진보 좌파 성향으로 정치 유튜브를 구분하고 1위부터 20위까지 정리해 순위가 높은 유튜브들의 반응을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공수처는 1차 고발장에 인터넷 유튜브 서울의 소리 방송 내용이 기재됐다는 점을 근거로 손 검사 휘하 검사들이 평소 수집한 자료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텔레그램 손준성 보냄 표시와 손 검사 휘하 검사의 판결문 검색과 인터넷 접속 기록, 증거 인멸 정황을 토대로 손 검사가 고발장 최초 전송자는 맞다면서도 작성을 지시하거나 휘하 검사들이 작성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손 검사의 공범이라는 점을 전제로 고발됐는데 마찬가지로 증거가 없다는 게 공수처가 밝힌 불기소의 이유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미국의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휘청거렸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함에 따라 우리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1,270원을 넘어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6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2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증시 급락에 따라 우리 증시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06포인트, 1.23% 내린 2644.51에 마감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2.06% 하락한 66,500원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성장주들이 직격탄을 맞아 네이버는 3.55%, 카카오는 5.28%, 카카오페이는 8.17%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15.84포인트, 1.76% 내린 884.2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고 하루 뒤 나스닥이 5% 가까이 폭락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5월 FOMC 결과가 시장이 좀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3%를 상회하면서 이제 좀 고밸류에이션 업종 중심으로 좀 매도 압력을 많이 가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4원 오른 1272.7원으로 다시 1270원 선에 올랐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한국은행 역시 오는 2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난달에 이어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 유력합니다. 경기 때문에 저는 빅스텝은 어렵고요. 이번 달에도 한 0.25%포인트 정도 올릴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금리 역전으로 인한 외화 유출을 막고 물가를 관리하려면 앞으로도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박병현입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로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 대책이 강화됐지만 중소기업 절반은 법의 의무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변화가 찾아온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3공장. 작업 실적이 적거나 65세 이상인 안전 취약 근로자는 미리 중점 관리합니다. 투입된 이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작업자들은 안전 사항에 오디터 관점이 있어서 특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자에게 몸에 연결된 줄은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합성 섬유와 쇠줄을 섞어 만든 안전대 젬줄은 기존의 줄보다 20배 더 질겨졌습니다. 지게차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사람이 있으면 인공지능이 지게차를 제어하고 경고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작업자 위치는 GPS로 파악 가능하고 설비 출입은 스마트 자물쇠로 실시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스마트 안전조끼는 실시간 촬영이 이루어지는 바디캠과 가스 검지기 등을 갖췄습니다. 크레인 같은 중장비가 활용되는 건설 현장에선 안전관리 센서가 적용됐습니다. 일정 각도 이상으로 기울거나 진동이 감지되면 경고가 울려 사고를 막는 겁니다. 이 IoT의 센싱 기술, 통신 기술과 데이터 분석 기술들이 사람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위험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어서 안전모에 부착된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고 소통이 가능한 스마트 헬멧도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뭐 문제 없지? 그래. 천천히 내려오고. 근로자가 쉽게 착용할 수 있고 추락대 0.2초 안에 충격을 줄여주는 에어백도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절반은 중대재해법의 의무사항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의 양극화 문제 해소가 산업 현장이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경기 김포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서 질소 가스통이 폭발해 작업자 6명과 이후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굉음과 함께 터진 사고가 공장 주변까지 뒤흔들면서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직 인적이 드문 이른 아침, 고요하던 공장 주변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태풍이라도 온 듯 공장 문이 힘없이 떨어져 나가더니 순식간에 희뿌연 연기가 검은 파편을 쏟아내며 일대를 집어삼킵니다.
흰색 연기들이 뿌옇게 이 동네 쫙 뒤덮었고 쟤들 확 날리면서 이제 조금씩 가라앉는 게 거의 한 30분 정도 걸렸고요. 연기가 거친 뒤 드러난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뼈대를 드러낸 공장 주변에 산산조각난 파편들이 가득합니다. 경기 김포 하군리 산업단지에 있는 열처리 업체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아침 7시 반쯤. 금속 열을 식히는 데 쓸 질소를 통에 담아 공장 밖에 뒀는데 굉음과 함께 갑작스레 폭발했습니다. 시운전 중에 그런 거죠. 그 사람 아무리 못 견뎠으니까 폭발했겠죠. 사방으로 뻗어나간 파편에 일찍이 출근했던 작업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차량 10여 대가 부서지고 주변 공장 등 건물 6동까지 파손됐습니다. 지금 화장실 같은 데나 사무실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러니 보통 심각하지 않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다음 주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 만에 다시 2만 명대로 줄어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정부는 환자 규모가 줄고 있지만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양성 예측률은 유지되고 있다며 이 검사로 확진 판정을 내리는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 규모는 나흘 만에 다시 2만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전날보다 15,000여 명, 일주일 전보다는 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감소세에 휴일이었던 어린이날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까지 겹치면서 확진자가 급감한 겁니다. 유행 크기가 줄면서 위중증 사망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400명대를 유지했고 하루 새 숨진 환자는 48명으로 지난 2월 21일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피해 규모에 맞춰 정부는 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최대 3만 3천여 개에 달했던 병상은 1만 7천여 개까지 줄었지만 가동률은 20%에 못 미칩니다. 이에 추가 감축을 예고한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한 중증 병상 관리에 집중하겠다며 고위험군에 대한 우선 치료를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분명히 중소규모의 유행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는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인정하는 조치 재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양성 예측률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을 연장하는 방향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허용되는 신속항원 확진 인정 조치를 얼마나 더 연장할지는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동안의 방역이 성공적이란 자평이 나왔습니다. 다만 백신 피해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선 고개 숙여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백신 피해자 단체는 현 정부의 백신 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말 중대본이 설치된 뒤 2년 2개월 만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까지의 방역 조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누적 사망률과 누적 치명률이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나은 수준이란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객관적 수치만 보아도 우리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전면적인 봉쇄 없이 이루어낸 것도 값진 성과입니다. 김 총리는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참여해서 이룬 방역의 성과를 근거 없이 폄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자평하는 동안 백신 피해자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한 문 대통령의 지난해 기자회견 발언은 거짓말이었다며 문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3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그 추운 겨울 길에서 다 얼어 죽었겠죠. 정부에서 누구 하나
남편에 대한 죽음의 위로조차 해주지 않았고 정부도 백신 피해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국민들께 그러면서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유가 많은 백신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이에 적합하게 개량된 백신으로 받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그래도 남는 물량은 해외 공여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 유입된 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전날보다 이제 확 줄어들어서요. 2만 명대로 집계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예, 일단 매주 지금 확진자 규모가 이제 그 주에 가장 많았을 때 확진자 규모도 한 10,000명에서 2만 명씩 줄고 있기는 하고요. 사실 오늘 이제 2만 명대 나온 건 어제가 휴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동네 의원들이 문을 좀 안 열어서 그런 면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같은 요일을 비교했을 때 확진자 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제 사적 모임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번 달에는 여러 가지 휴일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도 있는데요. 재확산 우려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우리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분들이 1,500만 명 넘게 단기간에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유행 규모가 갑자기 커지거나 하는 상황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됐던 측면들과 그리고 이동량이 예전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 3만 명에서 5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거는 꽤 오랜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의 추세가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역시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가 걱정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확산 중인 그 오미크론 하위 변이죠. BA 2.12.1. 자, 이 변이가 국내에서도 이제 처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변이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도 검출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하던데요. 자, 이 변이가 유행할 경우에 감염이나 재감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BA2 자체가 스텔스 오미크론이고 지금 말씀하신 변이는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에 해당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상황 보면 뉴욕을 비롯해서 한 47개 주에서 1, 2주 전보다 이제 많은 이제 2배 이상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보게 되면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보다도 한 20% 정도,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오미크론보다는 한 1.5배, 한 50% 정도 전파력이 증가돼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다만 위중증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늘어나거나 이런 보고는 아직은 없는데요. 어쨌든 이 전파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 변이가 국내에 유입되게 되면 일단은 확진자 규모가 일시적으로는 늘어날 수도 있겠다. 다만 백신 해피와 관련된 부분들은 스텔스 오미크론이나 오미크론과 유사하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유행을 초래할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보고서가 좀 흥미로운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재감염 발병률이 다른 경우에 이제 재감염 발병률에 비해서 한 1.73배 정도 높다고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면역이 떨어진 분들, 면역 저하자들의 경우에는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서 이 재감염이 오히려 낮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이제 면역 저하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제 그런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경우에 재감염 위험이 상당히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런 분들의 재감염률이 적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면역 저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감염이든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걸 알고 계시고 본인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람 많은 데 방문을 조심한다든지 또는 다중이용시설을 잘 안 가는 그런 행동 패턴들이 이런 영향을 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위험에 대한 노출을 예방하는 게 실제로 감염의 위험, 특히 재감염의 위험을 낮춘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네, 역시 이제 개인의 경각심 그리고 개인 방역도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다음 달부터 제주 양양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는데요.
자, 이 신속 항원 검사 때문에 좀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해외 변이 유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해외여행,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아질 거고, 실제로 외국에서 이제 무비자를 통해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 6월, 7월에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었던 변이도 그렇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변이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속도는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입국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서 이런 변이 모니터링과 관련된 체계를 다시금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만 명이 입원하면 그중에 10% 정도는 이제 PCR 검사를 해서 변이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또는 이제 일부 지역 문제가 되는 그런 변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이제 이런 비자 면제를 이제 면제했던 부분들을 다시 취소하거나 또는 격리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그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풀리면서 언제 이제 엔데믹 단계로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인데 지금 계속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변이, 그 하위 변이가 계속 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엔데믹 풍토병 단계로 이행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 정부나 우리 이제 개인들 그리고 사회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까요? 사실 엔데믹이 되려면 바이러스의 변이 자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지 않거나 또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백신 효과나 또는 이제 이미 걸렸던 분들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언제든 이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떤 변이가 유행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데믹화 되기 전이라도 이제 급격한 유행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 의료 체계나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병상을 줄이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든 유행 상황에 맞춰 병상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국민들도 지금 일시적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다거나 여러 가지 거리두기를 완화는 했지만 혹시라도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다시금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 있는 상황도 언제든 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 적어도 1년 정도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이 지난 4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나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미사일 발사 후 다음 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주요 북한 매체들 모두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4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북측 반응 등 별다른 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이거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이례적인 침묵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머지않아 후속 발사를 한 뒤 한꺼번에 선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난 1월 25일 북한은 순항미사일 2발을 쏜 뒤 즉각 보도하지 않고 이틀 뒤 이루어진 전술유도탄 시험과 함께 28일에 함께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가 목표에 미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일단 실패라는 평가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새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등을 전후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여전합니다. 북한은 완벽한 핵 보유국이 되기 된다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침 이 기간에 우리 취임식을 비롯해서 한미 정상회담까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이런 부수 효과, 결국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건데요. 군 당국이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북한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상응한 대응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해 UN 차원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달 하순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해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대북 강경파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 인준안이 미 상원을 통과해 16개월간 공석이었던 자리에 곧 부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한일 순방에서 안보동맹 심화와 경제관계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북한 문제는 분명히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북한의 지속적인 영내 불안전 행위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공약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Biden will make clear that our commitment to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ese allies, reiterate our commitment, I should say, including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is ironclad.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서욱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확장 억지를 위해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확장 억지란 미국의 우방이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억제력을 확장해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핵 우산을 구체화한 표현입니다.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대북 강경파로 통하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의 인준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Doing all possible to defend against a rogue regime in North Korea.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임명을 받으면 한국으로 부임해 오는 20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앞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중국은 수도 베이징이 식당 영업을 중단하고 등교를 금지하면서 봉쇄 직전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넉 달 뒤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안 게임도 전격 연기됐는데요. 더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강성홍 특파원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베이징의 모든 식당의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안에서만 음식을 팔지 못하게 했는데 일부 지역은 배달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我们上午9点接到通知是可以开外卖的，但是后来城管到我们店说不能开。 특히 도심 차오양구에는 재택근무령이 떨어졌고 버스와 지하철은 무정차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베이징 도심에 있는 이면도로 식당 갑니다. 평소 같으면 직장인들로 붐비는 점심시간이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산한 편입니다. 인근에 있는 중학교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치원과 초중 고교의 등교를 약 2주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외출과 이동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베이징은 거의 봉쇄 직전의 단계입니다. 중국 당국은 봉쇄 위주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 입장을 한 번 더 분명히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인데 이번에는 경제 걱정도 쏙 빠졌습니다. 要毫不动摇坚持动态清零总方针，不麻痹、不厌战、不侥幸、不松劲儿。 이런 상황에서 오는 9월 항저우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안 게임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인데 개최국인 중국의 입장이 많이 감안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중국 청두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연기됐습니다. 중국은 더 강력하게 봉쇄를 해서라도 제로 코로나를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9월 아시안 게임까지 연기한 것은 시 주석의 연임이 결정될 올가을 당대회까지 지금의 통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산림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 산림총회가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이번 산림총회에서는 기후와 생태계, 보건 위기를 맞아 산림 분야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는데요. 전 세계 황폐한 산림을 복원하는 데 우리나라의 조림 기술이 적극 도입됐다고 합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6.25 전쟁 이후 산림은 그야말로 황무지였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고 가꾼 지 40여 년. 1990년대 이후부터 건강한 녹색의 산림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면 산림 분야에서는 녹색의 기적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입니다. 이런 한국의 조림 기술이 유행과 손잡고 산림이 황폐한 나라에 전파됩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런 건조지와 사막화, 녹화 사업이 또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이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열대림 보존 사업을 위한 레드 플러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플랫폼이 이번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6일 동안 이어진 산림총회에서는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와 생태계, 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림 분야가 실천해야 할 6대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As one of the main outcomes that we need to work in partnership, we need to have collaboration. No one has the solution. It's together, the government, the civil society, the private sector, the local communities together, we can bring the solutions to what we are facing. 코로나로 1년 연기된 끝에 7년 만에 열리게 된 산림계의 올림픽 세계 산림총회.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1만 명이 넘게 참가해 코로나 일상 회복 이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라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전국 곳곳이 봄 축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알싸간 봄나물 축제가 열렸는데요. 일상 회복과 함께 다양한 지역 축제가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원도 최북단 양구군 해안면 산자락. 어른 손바닥만큼 활짝 핀 곰취가 빼곡합니다. 봄이 준 선물 덕에 농부 손길은 분주합니다. 진짜 향도 좋고 풍미도 좋고 식감도 좋고 뭐 자랑하려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갓 수확한 싱싱한 곰취가 도착한 곳은 축제장.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3년 만에 다시 열린 강원도 양구 곰취축제. 금강산도 식후경. 점심시간엔 곰취를 맛보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알싸하고 향긋한 곰취를 맛보면 지갑은 자연스레 열리고 돌아가는 길엔 어김없이 곰취 한 상자씩 손에 들게 됩니다. 곰취 금방 따서 너무 싱싱하고 맛있고요. 뭐 이제 많으니까 장아찌도 남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한지로 만든 마녀 개의 등이 일제히 불을 밝혔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야경에 사람들은 발길을 멈춥니다. 온전한 대면 축제로 막을 올린 원주 한지축제입니다. 오는 15일까지 실내외 전시와 다양한 체험 행사가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마임 축제로 꼽히는 춘천 마임 축제도 돌아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예정. 축제 하이라이트, 밤을 새우며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 코너는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힘들 거고요. 여러분들의 마음들은 아주 심하게 흔들릴 겁니다. 5월 마지막 주에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춘천마임축제에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5월에만 전국적으로 40곳이 넘는 축제가 대면 행사로 진행됩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다시 기지개를 켠 지역의 다양한 축제들,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This was one of the bedrooms. That was another bedroom.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